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이 3강의 내용은 4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혹시 다른 데서 들어보신 분들은 그동안 뭐 전기에 대한 원리라든가 뭐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과거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사실은 4강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4강에서 최근 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전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짧은 그냥 역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 구름 문자가 위에 있죠. 예전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름이 번개가 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전기라고 이제 불렀던 것이고, 유럽 쪽에서는 이 정전기하고 전기하고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 년 동안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또 정전기 위에도 이제 자기력을 이용해서 우리 N극, S극 하는 자석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야 19세기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이 과거에 있었던 보석에 있는 정전기 그리고 N극, S극이 있는 자석에 있는 자력 그리고 전기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를 가지고 여러 과학자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널리 알려진 거는 아마 과학 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한 번개 치는 날 연 띄워서 전기 모으는 실험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뒷자리만 잘라가지고 거기다 전구를 연결했더니만은 개구리 뒷자리가 이렇게 펄떡펄떡 뛰더라. 이런 실험들을 해서 18세기만 하더라도 전기는 새로운 문물, 무언가를 이렇게 새롭게 실험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그야말로 새로운 좀 신문물의 의미가 컸었고,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왔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미국에서 프랭클린이 했던 이런 그 번개 실험 같은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험입니다. 18세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사실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다 실험 중에 이제 실험하던 사람이 사망한 거죠. 그래서 이 프랭클린의 경우는 사망하지 않고 이것을 기록에 남긴 것으로서 유명한 사람이고요. 개구리 뒷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그 근육을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신호가 오고 가는 것들이 다 전기 신호로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제 계속 역사를 해왔고, 우리가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전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쓰게 된 지는 본격적으로 쓰게 된 지는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거는 초등학교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류, 건전지 연결해가지고 꼬마 전구 연결해서 불 켜는 거 실험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건전지를 쓰는 것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두 가지 종류의 전극을 연결해서 하는 직류 전기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지금 관련한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은 직류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컴퓨터의 경우에는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직류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쓰는 이 220V 단자는 교류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 내용은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직류하고 교류가 다르다. 그리고 교류의 특성들이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보시면은 직류의 경우에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하지 않고 전류의 흐름도 일정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직선으로 간다 그래서 직류인 거고요. 교류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1초에 한국의 경우는 60번 바뀝니다. 이 바뀌는 것을 주파수라 그럽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전기 주파수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할 텐데요. 이 일정한 전류의 흐름들을 유지하고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이 전력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전기의 품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혹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국에 나가보거나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전기를 공급해서 불을 켜고 쓰고 있는데 등이 껌뻑거린다거나 굉장히 아니면 전등이 어두워진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전기의 품질이 좋지 않은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전압이 원래 있었던 220V는 220V, 110V는 110V 딱 맞춰서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주파수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주파수가 너무 빠르다거나 너무 늦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기가 망가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여기 제가 에디슨하고 테슬라 두 사람을 이제 놔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에디슨하고 테슬라 얘기들이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혹시 요 지금 배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우리 저기 어벤져스에도 나오는 이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커런트 워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아마 토마스 에디슨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렇게 달걀을 품었던 여러 가지 발명가고 여러 가지 전등을 이제 만들고 했던 사람인데요. 에디슨과 테슬라가 살던 100년 전에 과학자들은 직류를 쓸 것이냐 교류를 쓸 것이냐 가지고 엄청나게 둘이 싸웁니다. 사실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은 에디슨이 만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됐던 사람인데요. 이 에디슨의 경우에는 직류 발전기를 개발하고 만드는 것들을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직원이었던 테슬라는 직류 발전은 문제가 많다. 교류를 써야 된다. 해서 회사에서 싸우다가 더 이상 싸우면 안 되니까 뛰쳐나와서 다른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 두 가지 종류를 100년 전에 어떤 형태의 전기를 쓸 것인가를 가지고 싸웠고 그 싸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전류전쟁, 커런트 워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의 모든 전기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1초에 60번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바뀌는 교류 전기를 쓰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나라에 따라서는 50Hz 전기를 쓰고 있는 나라도 있고 60Hz를 쓰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0Hz를 쓰고 있죠. 전압의 경우에도 한국은 220V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1990년대 이전에는 110V 이렇게 끼우는 것도 이렇게 평평하게 생겨 있는 110V 전기를 썼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나라마다 쓰는 전기들이 다르고 이런 역사들 속에서 100여 년 동안 전력 산업이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는 사실 뭐 안타까운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뭐 짧게만 설명드리면 위에 의자가 하나 보이죠? 이게 사형장에서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의자입니다. 사실 에디슨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 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좋게 표현한 거고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양한 그냥 술수를 쓰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직류하고 교류가 싸우는 과정에서 직류가 더 안전하고 교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교류로 전기 의자를 만들어서 사형장에 파는 그런 일들도 감행했습니다. 교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이런 이제 100여 년의 역사들이 지나오면서 현재의 전력 시스템들이 만들어 왔고 한국의 경우에도 대한제국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기들이 공급해 오면서 현재의 전력 산업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이건 뭐 뒤에 다시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간단한 용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전력 산업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 대부분 배우셨을 거고요. 중학교 때 한 번 더 나오는 과학 시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압. 두 개의 점 사이에 있는 전위의 차이를 가지고 전압이라고 합니다. 110V, 220V, 건전지의 경우는 1.5V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두 개 사이에 흐르는 전하의 양을 전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이러한 전기 회로가 만들어졌을 때 단위 시간당 보통 뭐 1초면 1초 이렇게 해서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보고 우리는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전력 산업이라고 할 때 그 전력이기도 하고요, 파워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을 낼 때는 이 전력만 가지고는 이제 얼만큼 전기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곱하게 되는 거죠. 몇 킬로와트 아워, 몇 킬로와트 시 이렇게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런 단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후에 또 단위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함께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중에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는 와트와 와트 아워의 차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와트는 단위 시간당 쓰는 그런 그 이제 용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봤죠. 저기 100와트짜리 전구를 1시간 동안 쓰는 집이 있었고요. 25와트짜리 전구를 4시간 동안 쓰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100와트짜리 전구를 1시간 동안 쓰는 집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가 100와트짜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거에 맞는 전기가 공급돼야 됩니다. 반면 오른편에 있는 25와트짜리 전구는 4시간 동안 길게 사용합니다만은 발전기의 용량은 25와트만 있어도 충분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는 나중에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는 두 개가 내는 전기요금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왜? 100와트 곱하기 1시간 썼으니까 100와트 아워를 전기를 소모한 거죠. 오른쪽도 25 곱하기 4 하니까 100와트 아워의 전기를 소모한 겁니다. 그래서 쓴 전기의 양은 동일합니다만은 두 집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기의 용량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전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숫자를 얘기할 때는 쓴 전체 전력량이 얼마다라고 하는 숫자도 중요하고요. 순간적으로 쓰는 전기의 양이 얼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발전기가 얼마나 있어야 된다. 우리 보통 피크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순간에 제일 많이 쓰는 그 양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기를 쓸 수 없는 거니까요. 그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발전기의 용량 또는 전력 설비의 용량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와트 단위와 그리고 전체 쓰는 전력 양의 단위인 와트 아워 이 두 가지 단위를 같이 알고 있으셔야 이후에 나오는 표를 읽으시거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 공학을 하거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편하려고 여러 가지 단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참 큰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마다 앞에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요. 컴퓨터에 보면 이런 단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컴퓨터 USB가 USB나 메모리가 몇 메가다, 요즘은 기가다, 테라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그런 단위들 보셨을 겁니다. 메가 그러면은 10의 6승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100만입니다. 기가 10의 9승이고요. 테라 12승 이런 식으로 단위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전기를 하는 이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글을 쓰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쓰던 단위들을 그대로 쓰는 이런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단위를 나타낼 때 그냥 와트라는 단위를 나타내주면 참 좋은데 이게 숫자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예전부터 킬로와트라고 하는 단위가 한 개의 단위처럼 그냥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저 발전기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발전기의 용량은 100만 킬로와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킬로와트라는 단위도 너무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메가나 기가로 환산해서 이제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100만 킬로와트다. 그럼 100만 곱하기 킬로는 보시면은 1000이죠. 10의 3승 1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곱하기 1000이니까 1000메가와트인 거고요. 그리고 기가로 나타내면 1기가와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숫자와 같이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우리나라 현재의 전체 발전기의 총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일단 단위부터 읽을 수 없는 단위가 되는 거죠. 1062만 킬로와트. 이거 만만 되는 게 읽을 수 없는 단위인 거죠. 하지만 그냥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환산해 본다면은 우리가 메가 기가 단위를 알고 있으니까 100.62
이제 메가와트, 이게 여긴 콤마입니다. 10만 620 메가와트, 옆에는 점입니다. 그래서 100.62 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들을 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은 이제 송전선로나 또는 이제 전압을 나타낼 때도 많이 합니다. 우리 보통 밀양의 그 송전탑 문제 있었을 때 765kV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킬로는 1000이기 때문에 76만 kV. 그리고 그보다 단위가 작은 거는 34만 5천 kV. 34만 5천 볼트 또는 15만 4천 볼트 이렇게 단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력 계통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우리 집에까지 오는 과정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있겠고요. 이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우리 집에까지 올 때는 전기를 그대로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아까 교류, 직류가 서로 싸울 때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게 이겁니다. 직류의 경우에는 당시 기술로는 멀리 송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반면 교류 전력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멀리 송전하기 위해서 승합하거나 변전하거나 이런 종류의 그 이제 전기 관련한 기술들을 이제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직류와 교류 전력이 싸웠는데 결론적으로는 교류 전력이 승리하게 된 것도 이 전력 계통을 이루게 되는 이 시스템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것이 핵발전소든 석탄 화력이든 가스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그것은 한번 승합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승합까지 해서 이제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보다는 그냥 인근 동네에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큰 규모의 발전소에서는 처음에 22,000볼트 22.9kV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승합해서 765V 또는 345kV로 승합해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기를 생산하는 파트를 발전 계통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승합해서 우리 집 근처까지 오게 되고 전압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전 또는 변전 두 개 합쳐서 송변전 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와서는 이렇게 큰 뭐 몇십만 볼트짜리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전압을 낮추게 됩니다. 낮춰서 우리 집 전봇대, 우리 동네 보면 전봇대 많이 보이시죠? 그 전봇대 위에 흘러가고 있는 전기는 22,900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가실 때 저 선 잘못 건드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압이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 22,900볼트짜리 그 고압선을 다시 낮춰가지고 우리 집에서 220볼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멀리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여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경우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멀리 보내려면은 나오는 수도 호수의 끝을 막아서 압력을 높여주면은 물이 더 멀리 가게 되죠. 더 가는데 효율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전압은 아닙니다만은 높은 전압으로 높여서 이렇게 송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당연하게도 이런 송전탑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전력 개통도입니다.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일이 다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에 따라서 지금 가장 가늘게 이제 표현이 된 것이 지금 34만 볼트, 34만 5천 볼트짜리고요. 굵은 선으로 된 게 76만 5천 볼트짜리입니다. 보시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남쪽 당진, 보령, 태안 이쪽에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진, 보령, 태안에서 오는 것을 당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중부로 해서 신안성으로 가는 이 경기도의 남북권을 한 바퀴 도는 전력망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울진 보입니다. 울진 NP 보이시죠? NP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입니다. 핵발전소에서부터 신태백 지나서
강릉 지나서 신가평까지 올라가는 선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간 것이 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게 돼 있죠. 그래서 신안성에서부터 신가평까지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한 번 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갈라져 나와서 서울 인근 수도권 전체가 전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붉은색으로 점선 보이시죠? 이게 지금 최근 논점이 되고 있는 추가 송전선로입니다. 원래는 795 송전선로로 이게 건설하려고 했었다가 밀양 송전탑 이후로 국내에서는 765 송전선로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게 정부의 지금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뭐 규모 작은 것들은 일부 짓더라도 이런 큰 규모는 짓지 않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류로 바꿔서 지금 이제 송전선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역에서 지금도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조금 눈썰미 있으신 분은 강릉을 중간에 보시면은 중간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송전선로는 사실 설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송전탑이 쓰러지는 문제가 가장 최악의 사고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울진, 신울진 그리고 삼척에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짓고 있죠. 그 위에 동해 민자, 강릉 민자 다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동해 안에 잔뜩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는 전력 수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100% 수도권으로 거의 다 서울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765 송전선로가 용량은 충분합니다만은 이 송전선로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동해 안에 있는 모든 발전소들이 그냥 올스톱 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송전선로를 X자로 만들어서 한쪽이 끊어지면은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쪽이 끊어지면은 일로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X자로 이 두 개를 하는 그런 이제 선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선은 스페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지금 송전선로를 멀리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항상 생기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현재 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밑에 남부지방 한번 보실게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고리, MP부터 시작해서 북경남까지 올라가는 붉은색, 검은색 선이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밀양 송전선로입니다. 이 중간에 딱 밀양이 있는 거고요. 이게 원래 서울까지 올라갈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계획이 모두 다 취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 점선으로 선들이 쭉쭉 보일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호남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발전소로만 가지고는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송전선로 계획이 지금 나와 있고요. 제주도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제주도 쪽 밑에 이 점선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전기는 진도 쪽입니다. 여기가 진도를 통해서 두 개의 선이 들어가고 있는데 뉴스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가 지금 재생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전체 전력의 15% 이상을 뭐 진짜 많을 때는 한 20%, 30%까지 또 재생에너지를 차지하는 일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지로 다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가 현재 계획 중에 있고 2023년도까지 지금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가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전력 개통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전력 시스템 자체는 오늘 깊게는 안 들어갈 건데요. 이것이 사실은 그 전기가 흘러가는 길입니다. 여기 조그마한 화살표들 보이시죠? 전기들이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컴퓨터에 쓰고 있는 전기가 어느 발전소에서 석탄으로 한 건지 핵발전으로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선에 이미 실어버리면 그 전기는 뭐 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전기는 주로 당진, 보령, 태안 이쪽에 서해안 쪽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오른쪽에 동해안 쪽에 있는 여기 울진, 신태백을 지나서 들어오는 이것이 주요하게 들어오는 흐름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살표가 다 이렇게 서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거기서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보시면 호남 지역 쪽 왼쪽 아래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전기가 역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호남 지역이나 충청권에서 생산한 전기도 수도권으로 전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대략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 지역, 강원 지역, 호남 지역 일부까지가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전력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영남권은 보시면 화살표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 이 영남 지역에 전기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역별로 전력망들이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현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캡코라고 써 있습니다. 한전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영어로 캡코라고 써 있고, 종종 사실 이렇게 한국어로 안 쓰고 이게 지금 한전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받은 건데 그냥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캡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이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근데 혹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지금 주식을 팔고 있고, 미국 뉴욕 증시에도 지금 증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의 양은 통틀어서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공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식이 이제 사고 파는 역할을 하고 있고, 51%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전의 경우에는 발전 자회사가 있습니다. 저기 왼쪽 편에 보시면 발전 자회사 6개 돼 있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기는 한전을 통해서만 우리가 전기를 이제 사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발전, 송전, 배전 이렇게 돼 있으면요. 모든 송전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송전솔로는 거의 다 일부 개인이 갖고 있는 아주 조금만 있는데 그건 빼고 거의 다 한전 겁니다. 전기는 100% 한전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게 2000년도 이전에는 사실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발전 분야도 한전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에 IMF에서 공고사항으로 전력산업을 분할하고 쪼개서 일부는 해외 매각을 해라라고 하는 공고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단계별로 쪼개서 팔려고 하다가 전 국민적으로 촛불 시위, 반대 시위, 민영화 반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스톱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분야에 대해서만 현재 한전이 아닌 다른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한전은 직접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왼쪽 편에 보면은 한국전력공사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 특히 일부 아주 조금입니다. 도서 지역에 전기 공급하는 정도,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전은 전기를 생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냐? 한전의 자회사.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보통 5개 화력발전소 회사와 1개 핵발전 회사, 이 6개 회사가 이제 한전을 대신해서 한전의 자회사로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공기업 파트 나중에 전체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를 제외하고 기타 공기업들도 전기를 생산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진짜 작습니다. 주로 그중에 덩치 큰 애들을 적어놓은 건데,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같은 데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수자원공사는 다른 데인가요? 예, 이름이 다르고요. 하는 역할도 다른 데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와 수력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데고요. 수자원공사는 댐을 관리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에서 일부 전기를 생산하는 데도 있고, 요즘 수상태양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있습니다만 두 개는 전혀 다른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왼쪽 밑에 한번 보실게요. 여러 회사 이름이 쓰여져 있죠. 민간 발전사들이 2000년도 이후에 전력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포스코, GS, 뭐 이런 SK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보면은 한 개 회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GS만 하더라도 GS EPS, GS 동해전력, GS 파워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이제 해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발전기가 있는 발전소가 있는 곳 하나가 한 개의 회사 이렇게 보통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자 형식으로 해서 큰 틀은 GS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다 별도의 회사로 나눠져서 지금 전체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편 밑에 한번 보실게요. 캡코 그룹사 4개 돼서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전, KDN, 전력기술, KPS,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4개가 보통 이제 한전 그룹사 4개입니다. KDN은 데이터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우리가 통신 같은 것들을 해주는 회사고요. 전력기술은 설계를 하는 주 회사고요. KPS는 요지 보수 관리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한전의 하나의 본부들이었습니다. 정비본부 내지는 설계 관련, 설계본부, 뭐 데이터 관련한 부서 이런 것들을 다 쪼개가지고 그룹의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지금 작게 보이는 산업개발이라든가 한전병원 같은 것들은 그룹사는 아닙니다만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한전산업개발은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후에 정의로운 전환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또 쟁점이 될 만한 회사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주요한 지금 정비하는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병원이 있고요. 여기는 한전이 사실은 전국에서 화상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입니다. 화상. 왜냐하면은 전기의 큰 그 초고압 송전솔로에 감전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화상을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일병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한일병원이 지금 이제 한전병원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한전하고 거래하는 데 중에서 구역전기 사업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한 번 더 나오겠는데요. 특정 구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로서 사업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거나 또는 규모가 좀 큰 산업 단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열도 생산해서 그 동네에서 그냥 쓰는 이런 것들도 현재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전력 산업은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각각의 사업자들이 있고 그중에서 전력거래소라고 이거 하나 설명 안 해드리고 갔는데요. 전기가 이 발전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벌써 3,000개가 넘었거든요. 3,000개나 되는 발전 회사들이 전기를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4강에서 한번 보시겠는데 증권거래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치 증권거래 시장처럼 이 각각을 투찰하고 거기서 이제 최저가를 정해가지고 전기가 거래되는 그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전력거래소라고 하는 곳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전체적인 구조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제 한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18%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산업은행이 32% 정도, 국민연금이 7.2%, 합치면은 51%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자회사는 모두 다 합쳐서 100% 한전이 주식을 갖고 있는 한전의 자회사고요. 이 5개 자회사와 한전이 출자해서 만든 전력거래소가 이제 이 전력을 거래하고 전체 망을 관리하는 역할들도 같이 합니다. 크게 우리 두 가지 보통 이제 전력거래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개는 시스템 오퍼레이션, 그 전력 개통을 전체 운영하는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있는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발전소를 멈추게 됐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 있는 발전소를 긴급히 가동해서 전력 수급에 문제 없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그런 이제 기본적인 업무를 시스템 오퍼레이션 기능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전력 거래와 관련한 시장과 관련한 업무입니다. 내가 전기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팔려고 그러는데 전기를 공급하고 난 다음에 그럼 돈을 나중에 정산해서 나한테 줘야겠죠. 그런 구조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곳이 전력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낯선 주제들인데 크게 문제가 없으시지요?
네. 혹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중간중간에도 좀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의 얼굴이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벌써 한 12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그래도 주로 채팅창 이렇게 해서 의견 주시면은 속도 조절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구역전기 사업자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영어로 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커뮤니티 에너지 시스템. 즉 특정 구역, 특정 공동체 내에서만 전기를 또는 열을 공급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현재 이제 법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여러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전력을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을 하는 왼쪽 편에 있는 게 기본적인 그 그림인데요. 우리 동네는 우리 아파트 단지, 우리 산업 단지는 한전의 전기 안 쓰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근데 보통 이런 구역 사업자들은 보통 화력 발전소, 가스를 가지고 하는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은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열도 나오게 됩니다. 발전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걸 난방으로 쓰기도 하고 산업단지의 경우도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우리 동네 전기 쓰는 양이 너무 많거나 이거를 다 설비를 갖추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한전전기 사가지고 내가 이 구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술적으로는 밑에 간단하게 제가 몇 줄 적었는데요. 전기 공급 의무가 있느냐, 열 공급 의무가 있느냐, 용량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시설들을 만들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많고요. 산업단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1월 1일자 가장 따끈따끈한 데이터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아까 한전과 한전발전 자회사 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건 전력 설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수 옆에 나오는 거는 설비 용량이고요. 보시면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 6군데가 전체 우리나라 발전 설비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먼저 보실게요. 지역 난방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소위 얘기하는 공기업인 거죠. 공기업이 일부 전기를 생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전체 전력 설비 대비 약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에너지공사도 있고 거기서도 전기를 만드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몇몇 지자체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이 그래프에 이렇게 표에 넣기에는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직 이제 지역에 있는 공기업들이 만드는 전기의 양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밑에 있는 포스코, GS 뭐 등등등등 쭉쭉쭉 있는 것들은 민간 발전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68%에서 뺀 약 한 32% 정도는 다 민간 사업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돼 있는 전력 거래 시장을 통해서 전력 거래가 되는 발전기는 약 7만 7천 대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이 중에 대부분은요, 기타에 있는 7만 6천 대라고 되어 있는 이 대부분은 다 조그마한 태양광, 조그마한 풍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사실상 규모가 있는 우리가 딱 보기에 기존에 있었던 석탄이나 가스, 핵발전 같은 기존에 있는 발전기 이런 것들은 대략 한 1,000대 정도 안팎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왼쪽편 한번 보실게요. 총괄로 해 보시면은 핵발전소 24기, 석탄이 73기, 그리고 국내탄이 2개. 석탄과 국내탄을 구분하는 게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위에서 얘기하는 석탄은 수입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탄 2개는 우리나라 탄광에서 만든 석탄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국내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데들이 있고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유류, 기름때에서 사실 지금 전기 거의 안 쓰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섬 지방에는
동네 이장님이 아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 발전기 돌리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 있고요. 가스가 현재 255대, 양수 발전기, 오늘 뭐 발전소 원리까지 설명하기 힘듭니다만은 전기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 댐을 2개 지어놓고 높은 댐, 낮은 댐 2개 지어놓고 낮은 댐의 물을 높은 댐으로 끌어올렸다가 양수 발전기, 우리 양수기 할 때 그 양수입니다. 펌프입니다. 영어로 하면 물을 끌어올렸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물을 흘려내려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발전기가 전국에 16대가 있습니다. 뭐 저기 양양양수라든가 저기 삼양진 뭐 이런데 몇 군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재생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발전 설비와 설비량 추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전의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아까도 이제 메가와트 아워 차이들 약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은 발전 설비의 양입니다. 단위가 메가와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수력, 기력, 복합, 원자력, 집단, 신재생,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적어놓으면 좋은데 한전의 통계 자료가 옛날부터 해오던 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수력, 자, 댐인 거죠. 기력, 스팀입니다. 핵발전소, 핵발전소는 어차피 따로 하는 거니까 석탄으로 하든 가스로 하든 물을 끓여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서 그 스팀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면은 기력, 스팀 발전소입니다. 복합은 뭐냐? 그렇게 물을 끓이지 않고 막바로 터빈에다가 연료를 분사해서 돌리는 그런 발전소인데요. 이 복합은 거기서 열두 생산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내연력, 이것도 힘든데요. 우리 내연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젤 발전기 같은 주로 대부분은 기름을 떼서 하는 그런 종류의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이건 핵발전인 거죠. 우라늄을 이용해서 하는 발전이고요. 집단, 아까 말씀드린 집단 에너지, 구역 에너지 잠깐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생 에너지고요. 그렇게 해서 발전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푸른색으로 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상용 자가라고 있네요. 이거는 뭐 양이 작아서 그냥 참고로만 알고 가시면 좋은데요. 내가 영업용 자동차가 있고 자가용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발전기도 영업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발전기도 있는데요. 내가 쓰려고 만든 자가용 발전기도 있습니다. 이걸 개인이 갖고 있나요? 개인이 갖고 있는 건 대표적으로 집에 미니 태양광 같은 거죠. 내가 그 전기를 생산해서 내가 쓰려고 만드는 거죠. 하지만 큰 공장 같은 데도 자가용 발전기를 갖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쓰는 거죠. 전력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하지 않고 내가 쓰려고 그냥 발전소를 만든 거니까요. 그렇게 전체 양이 있습니다. 오른편 보실게요. 그 각각의 연료별로 발전 양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가 기가와트 아워로 돼 있죠. 근데 그래프가 조금 다르네요. 왜 이럴까요? 보시면 붉은색으로 있는 게 굉장히 작고요. 반면 밑에 보시면은 짙은 색으로 있는 건 좀 양이 큽니다. 이런 겁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가스 화력 발전소는 기계가 망가지거나 정비하지 않는 한 1년 365일 24시간 돌립니다. 그러니까 발전 설비 용량 곱하기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24시간 곱하기 365 하면 발전량이 거의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발전기의 중간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쉬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스 화력의 경우에는 이제 가스를 가지고 하는 거의 경우에는 그날의 전기 수요에 따라서 발전기를 켰다가 껐다가 이런 일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메가와트짜리 발전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양은 전력 시장의 상황이나 발전기가 고장이 났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두 개의 그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또 더 큰 차이가 보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내 발전기를 갖고 있더라도 전기를 못 만드는 거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기가 있더라도 바람이 안 불면 발전기가 못 돌겠죠.
그래서 재생 에너지는 발전 설비가 많이 있더라도 실제 발전량에 기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한 15%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00이 있더라도 전체를 다 실제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고 쉬는 날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표들이 한 번씩 보시면 우리나라 전력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간략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력을 생산하는 쪽을 보셨으니 소비하는 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생산하는 이 양은요, 사실상 소비하는 양과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기는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도 잘못 쓰는 표현입니다. 전기가 남아 돈다. 전기를 버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말이고요. 전기는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쓰는 전기는 지금 쓰는 양만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가 더 많이 생산돼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압에도 문제가 생기고 주파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력 수요가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면서 발전기를 켰다 껐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플러그를 끼우지만 저 플러그 뒤에서는 마치 저기 고고하게 있는 백조가 밑에서는 계속 발길질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력 생산량은 송변전할 때에 손실되는 비중, 그게 한국의 경우는 약 3% 안팎입니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0% 소비되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력 소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냐? 대한민국은요, 참 국가도 나라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전기를 참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G7 상위 7개국이랑 대한민국을 비교해 본 겁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은 G7 국가 중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는 캐나다, 미국 같은 나라는 전기를 많이 씁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이 풍부해서 전기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전기가 좀 싼 편입니다. 미국 원래부터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전체 전력 소비량, 1인당 전력 소비량으로 보면 그런 거고요. OECD 평균이 중간에 보이시고 OECD 유럽 평균이 중간에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전력 소비가 많고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두 개 보시면 됩니다. 1인당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G7 국가 중에 1등이고요. 반면 주택용에서 쓰는 전기는 보시면은 G7 국가 중에 하위권입니다. 이탈리아보다는 좀 많지만 독일이나 영국,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전기를 집에서는 조금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체 전력 중에서 전력 소비 중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약간 넘습니다. 실제로 이제 집에서 쓰는 양은 한 14%에서 15% 정도를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중간에 있는데요. 전력 거래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전기는 어떤 발전 시설에서 생산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다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서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데가 구로구인데요. 서울의 남쪽입니다. 이러면은 이 근처에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아마도 이 근처에서 지금 쓰고 있겠죠. 그러면은 인천 쪽에 그 화력 발전소들이 있고요. 아마도 거기거나 아니면 더 밑에 당진이나 보령, 태안 쪽에서 올라오는 전기를 쓰게 될 겁니다. 이게 전기를 만들게 되면은 그 인근에서 제일 먼저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집에 미니 태양광 설치하시잖아요. 미니 태양광 집에 있는 플러그 끼우시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먼저 쓰는 겁니다. 예. 쓰는 거고요. 그게 남으면 옆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미니 태양광의 경우에는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집에서 그냥 쓰는 양으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자, 언론에서 1인당 전력 소비가 많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플러그 뽑으라고 하는 것들, 예, 이게 사실 옛날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의 한등 끄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줄어든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은 거고요. 집은 더 많이 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 다음 얘기랑 연결이 되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 데이터입니다. 아직 이제 지금 2021년도가 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데이터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전력 거래 현황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 전기가 공급된 이후로 매년 전력 수요가 늘어왔습니다. 근데 IMF 때는 잠시 줄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계속 느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2019년도 처음으로 전력 수요가 줄었습니다. 2019년도 준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날씨 요인도 있고요. 이해 별로 덥거나 춥거나 이러지가 않았던 거죠. 반면 2018년도에는 엄청 더웠어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은 있었습니다만은 전력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20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꺾어지는 이제 모양새가 보여지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주황색으로 있는 게 핵발전이고요, 노란색으로 있는 게 유연탄, 무연탄은 거의 안 보이죠. 예, 그렇고 그 위에 기름 거의 안 보이고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천연가스입니다. LNG고요. 그 위에 양수발전, 신재생 아직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타가 갑자기 없다가 이때만 뻘겋게 생겼네요. 과거에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됐었던 폐기물 에너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이 안 되게 됐습니다. 쓰레기 태우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재생에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다 재생에너지 통계로 넣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는 통계로 안 들어가게 되면서 일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전력산업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요. 전력의 수요가 점점 늘어왔었는데 이제 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3강의 주제는 전력산업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내가 과거에 오래 팔았던 전기만큼을 내년도에 전기를 못 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꺾어진 것이 한참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력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똑같은 그래프를 연료원별로 안 보이고 발전 사업자별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밑에 한수원, 그 위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석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석탄이고요. 그 위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기타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대부분은 민간 발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이제 전력 발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을 해서 계속 비중이 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 거래 비중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을 넘었다. 사실은 이제 이후에 네 번째 시간에 과연 전력 산업은 민간이 가는 것이 좋으냐, 공공기업이 가는 것이 좋으냐 가지고 이제 논점이 될 텐데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도 전체 4분의 1 정도는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것도 따끈따끈한 데이터입니다. 지금의 실시간 전력 데이터고요. 요거 보시면 일단 하늘색 그래프 한번 왼편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하루 동안의 전력 수요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밤에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적고요. 아침 9시까지 하늘색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낮 시간에 평평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2시가 되면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뚝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 우리 밥 먹으러 가는 거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양이 떨어집니다. 이거 대충 보시면은 500만 킬로와트 핵발전소 5개 정도의 양이 점심시간에 뚝 떨어지고요. 그 다음 오후에 좀 늘었다가 잠시 후 올랐다가 6시 땡 퇴근하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쭉 떨어졌다가 11시가 되면 톡 튑니다. 겨울철이라서 또 튀는 게 더 많네요. 집에 혹시 지금도 심야 전력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심야 전력은 11시에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톡 튀게 돼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오늘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추웠어요. 그래서 오늘 낮 때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기온이 좀 풀렸는지 이후에 좀 쭉 떨어졌고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은 밖에 보시면은 날씨가 좋잖아요. 화창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태양광 발전이 많아지면서 태양광 발전 중에서 전력거래 시장으로 오고 가지 않고 자가용, 미니 태양광 같은 것도 그렇고요. 개인 사업자들 갖고 계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많아지면서 햇볕이 좋으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낮 시간에. 예, 그래서 낮 시간에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를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제가 요 숫자 보여드렸죠. 현재 공급되는 양은 54만 킬로와트. 만만 되니까 좀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대략 100기가 정도의 발전 설비가 있는 거고요. 현재 부하 12시 40분 현재는 그 중에서 약 72메가 정도가 부하로 걸리는 겁니다. 공급 예비력 이건 뭐냐? 언제 전기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스탠바이를 해놓고 있는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28 기가와트 정도가 그런 개 정도가 있는 거죠. 핵발전소 약 28기 분량 정도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중에도 전기 수요 양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공급을 못하게 되면은 블랙아웃, 대정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시 40분 현재 공급 예비율은 4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전력 수요를 공급을 일정하게 맞출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의 생활 패턴 자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새벽 4시 5시 때는 거의 사실 있는 발전기들이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 도는 게 아니라 발전기가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발전기를 켰다 껐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밑에 출처로 되어 있는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요 다운표에서 전력거래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라고 구글 같은 데 치시면 PDF 파일이 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읽으시기엔 되게 힘든 문서인데 전체적으로 전력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강연이 있을 때마다 초추천 드리는 글이고요. 자, 대략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4강에서 나오는 PPA나 전력 거래와 관련한 쟁점을 이해하는데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이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큰 틀에서는 전기를 발전, 송전, 배전 이래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이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한전에다 전기를 판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뭐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요즘 그 전력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업자의 시각입니다. 전기를 하는 발전 회사 입장에서는 자, 내가 내일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날 내일 내가 갖고 있는 발전기를 돌릴 수 있어요 라고 먼저 전력거래소에 알려줍니다. 왜냐면 발전소 망가졌을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정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돌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전날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전력거래소는 다 모아가지고 발전기들을 킬지 끌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은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요. 전력 수요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 비용이 제일 싸게 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각각의 발전기마다 자 내가 다음날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나는 1kWh에 100원이에요. 누구는 150원이에요. 누구는 200원이에요. 라고 투차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생산하는 전기는 그렇게 되는 거니 내 발전소를 킬지 끌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력거래소가 모아가지고 당일날 너희 있는 발전소 꺼 이거를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력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에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가 실제로 돌고 나서 야 너희 전기 썼으니 그거만큼 다음에 돈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 시스템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전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전기 쓰는 소비자들한테 전기요금을 내면 그 전기요금 받아가지고
전력거래소 통해서 전기 생산하는 곳에 전달해주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얼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전력거래소에 꺼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느냐? 약 3,000군데, 3,500군데 정도가 됩니다. 전력 판매 사업자는 한 군데죠. 한전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자회사 6군데, 일반 발전회사 20군데, 재생에너지 발전사가 3,400군데 정도 됩니다. 아까 발전기 전체 대수는 약 7만 개나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기 전체 중에서 회원사로 등록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요. 한 회사가 여러 개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발전기를 꺼라고 하는 그 신호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수용이 안 되면은 여기 회원사에 등록이 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쓰는 자가용 발전으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발전기 특성상 태양광을 내가 키고 싶다 해도 해가 안 떠 있으면 안 될 거고, 풍력을 내가 돌리고 싶다 한들 어쨌든 바람이 안 불면은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끄라고 할 수는 있어요. 요즘 제주도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그겁니다. 전기가 너무 많거나 내지는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너네 발전기는 키지 마. 이렇게 강제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자가용 사업자, 구역 사업자 이런 부분들에서 약 3,000개 정도의 업체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 자, 기본적으로 그 표를 조금 더 복잡하게 쓴 건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수요 공급의 곡선에 따라서 수요를 예측하고요. 그 수요 예측한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금들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준 용량 가격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자, 내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100메가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력거래소에서 키라 끄라라고 요구하면은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고만 돼 있으면은 내가 발전소를 키지 않더라도 용량 요금이라고 하는 그 요금을 줍니다. 내게 예를 들어서 내 발전기의 용량이 100메가다. 그러면은 100메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주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전기를 판매하고 싶은데 전력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는 필요 없으니까 키지 마라고 해서 안 킨 거잖아요. 그럼 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아예 안 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용량에 접속이 되어져만 있다면은 발전기를 키지 않더라도 용량 요금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요. 한번 보실게요. 자,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프 그린 겁니다. 아까 제가 하루 동안의 전기 수요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를 보여드렸죠. 하루 동안의 전력 수요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자, 모든 발전기들에게 너희 다음날 킬 수 있는 거면은 1kWh에 얼마니? 라고 전부 다 써서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장 싼 놈부터 키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핵발전소가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가스, 뭐 이런 순서대로 차곡차곡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는 전력 수요가 가장 작을 때입니다. 모든 핵발전소 다 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유연탄 발전소를 키려고 하는데 전기가 남아요. 그럼 위에 몇 개는 안 돌리는 거죠. 걔는 안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 나오는 요금 중에서 가장 높은 의 가격을 쳐서 전체적으로 주게 됩니다. 이건 다음번에 한번 나오니까요. 그건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에 따라서 발전기를 키우고 합니다. 자, 오후 3시 한번 보실게요. 전력 수요가 많아졌어요. 모든 핵발전소 다 돌렸고, 모든 석탄발전소 다 돌렸고, 국내탄, 중유, 가스까지 다 돌렸어요. 그래야 발전소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스 복합 화력 같은 경우는 새벽에는 안 돌다가 낮 시간부터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에 따라서 발전기들이 키고 끄고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게 그 다음번에 요걸 한번 먼저 보고 앞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있고요. 자,
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4시와 5시로 나누어서 해본 겁니다. 제일 왼쪽 편에 총 설비 용량. 자, 발전기들이 쭉 있는 겁니다. 핵발전, 석탄, LNG, 기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있는 10번 발전기, 14번 발전기는 뭐 중간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못 돌립니다. 뺀 거죠. 입찰 용량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루 전날 넣는다 그랬죠. 자, 발전기 1 3원부터 해서 3.1원, 3.2원 쭉 해서 40원, 80원, 200원까지 쭉 적어서 놓습니다.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딱 넣는 거죠. 자, 지금 4시 현재 새벽 4시 현재 전력 수요가 있는 걸 봤더니 발전기 6번까지만 돌리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발전기 7번부터는 안 돌리는 겁니다. 6번까지 돌리는 거죠. 이때 발전기 6번의 가격이 1kWh당 4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때 4시 현재 돌린 발전기 1, 2, 3, 4, 5, 6번 앞에 모두 40원씩 주는 겁니다. 이 가격을 SMP 가격,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통 한계 가격은 계속 바뀌는 거죠. 자, 오후 3시로 넘어갔어요. 전력 수요가 점점 늘어나니까 발전기 12번까지 81원까지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발전기 12번까지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시 현재의 S&P 가격은 81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발전기 모든 발전기들에게 돈을 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인데요. 각각의 발전기마다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전기를 주는 기본이 되는 그 기본은 S&P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게 되겠죠. 아까 보시면은 밑에 발전기 1번 이건 아마도 지금 핵발전소일 거거든요. 핵발전 단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한수원에서 적어내는 입찰 단가가 현재 제일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1kW에 3원이라고 적어냈는데 오후 3시에 발전기를 돌렸더니 81원을 주네? 이렇게 좋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너무나 큰 이익이 가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깎는 계수를 둡니다. 이게 정산 조정 계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실제 발전소에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맞춰가지고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너희가 예를 들면 81원이다, 80원이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80원이면 80원을 다 주는 거냐? 아닌 거죠. 석탄의 경우, LNG의 경우, 핵발전의 경우 100%를 안 주고 0.01, 0.04, 0.02 이런 식으로 100% 1을 주는 게 아니라 20%, 30% 아니면 0.00001% 이렇게 적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전력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 가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책정하는 방식은 발전사에서 우리 전기 생산하는데 돈 이거만큼 썼어요. 내지는 발전소 건설하는데 돈이 이거만큼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존 안 해주면 우리는 전기 생산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적정 투자 보수율이라고 돼 있죠. 적정한 비율만큼 우리가 챙겨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발전 사업자들이 마이너스가 나면은 정산 조정 계수를 높여서 돈을 더 많이 받게 하고 너무 과하게 이익을 보는 것 같네? 그럼 다음번에는 정산 조정 계수를 낮춥니다. 보면 적용 일시를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바꾸기도 하고요. 서너 달에 한 번씩 정산 조정 계수를 바꾸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전력 거래 시스템에서의 이 시스템은 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이 사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정산 조정 계수 시스템들이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라는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고요. 이게 왜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느냐? 과거에는요. 한전이라는 하나의 회사에서 발전, 송전, 배전을 모두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전 내에서 아이고 요 부서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은 저 부서로 좀 넘겨주고, 요 부서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저 부서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됐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완전히 분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 투자 보수율만큼은 내가 챙길게, 이렇게 하는 좀 복잡한 룰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룰이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이 룰이 만들어진 지 한 20년 됐거든요.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아요. 어떤 부분에 논란이 많냐면요. 이 정산조정계수는 공기업, 발전 자회사들 6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또 이걸 기본적으로 적용을 안 받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자, 아까 그 그래프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가장 밑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애는 핵발전소입니다. 한수원 거죠. 네. 그 다음에 있는 애들은 석탄화력발전소죠. 최근 들어서야 석탄화력발전소를 민간기업이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민간기업은 다 LNG 복합화력발전소만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상 S&P 가격대로 전기요금을 책정해서 전력 가격을 줘도 그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석탄 화력도 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정산 계수를 공기업만 하지 말고 민간 기업도 적용해야 된다는 요구, 아니면은 아예 이런 거 필요 없고 새로 요금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계속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아까 보신 이제 그 전체 통계랑 비슷한 통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2019년 이게 18년 데이터일 텐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자가 한 1,800개 정도 됐던 것이 아까 3,500개까지 늘어난 거 보셨죠? 최근 들어서 전력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나오네요. 가장 싼 거부터 돌린다는 게 뭐가 싸다는 건가요? 연료비, 발전소 건설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싸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사업자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1kWh를 얼마에 팔 건지를 내가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적어내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연료비 포함되고요. 발전소 건설비, 운영비 뭐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쟁점이 있는 게 있어요.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폐로 비용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비용이 계산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계산돼 있지 않다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보면은 우리나라 전력의 생산 원가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나요? 예, 한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얼마 전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원가 데이터를 A4 한 넉 장 정도로, 실제로 표는 한 장 정도입니다.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신뢰인 거죠. 이게 과연 적절한 충분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역시나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게 한전이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개를 위에 거를 하나 빼먹었는데 마우스가 없어서. 자. 아까 있었던 질문 중에 제가 한 개 빼먹었습니다.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도 있던데 이것과 전력 총 공급량은 같다고 보면 될까요? 이것도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1차 에너지의 총 소비량은
우리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전력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총양입니다. 그래서 전력 그 소비량하고는 전력 소비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숫자를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고요. 그래서 1차 에너지에 대한 총 생산량, 총 소비량, 전력의 생산량 이런 것들은 서로 연관성은 있습니다만은 데이터를 보실 때는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나중에 안 헷갈리십니다.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자, 질문이 또 하나 나오네요. 앞서서 나왔던 거에 대한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부터 국내는 전력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왜 감소하고 있나요? 선진국들은 감소 소비가 보인다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제일 큰 거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한등 끄기. 불필요한 거는 왜 좀 춥게 살자, 조금 어둡게 살자 이 얘기만 하는 건데요. 똑같은 똑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효율이 더 좋게 되면은 더 밝을 수도 있고 더 따뜻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0년도 처음으로 인구가 줄지 않았으니까 인구의 그 상황하고도 같이 맞물리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구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화학공업,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에서 사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업종으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에너지 소비량이 줄겠죠. 전력도 마찬가지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많이 전력 수요나 에너지 수요 자체가 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이 최근 들어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서로 상쇄 효과를 일으켜요.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그해 굉장히 추웠다.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다 전기 히터를 열심히 틀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역전되는 거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중요한 건데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전소를 갖고 있다면은 그 안에서 정산을 받는 요금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S&P 가격이다. S&P 가격은 그 시간대에 개통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발전소 중에 가장 비싼 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가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량 요금이 있어요. 내 발전기의 용량이 전력 설비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거만큼 나한테 비용을 주는 거죠. 간혹가다 언론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발전소 안 돌렸는데도 돈을 주는데 이건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건 사실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전력 계통에서는 그만큼의 스페어가 항상 필요해요. 예, 언제 전력 수요가 늘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용량이 여유분이 확보가 안 돼 있다면 사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량만큼을 챙겨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너무나 여유 용량을 많이 남겨주게 되면 비효율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줄이는 것이 좋으냐 이것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전력 수급 기본 계획상 22% 정도의 전력 설비 예비율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22%가 아니라 15%였거든요. 그전엔 8%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용량의 그 여유도가 최근 들어서 많이 많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논란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용량 요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조금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쨌든 큰 틀으로는 두 가지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재생의 에너지의 경우에는 S&P 가격만 공급받지 않는 거죠. S&P 플러스 REC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간대에 가장 높은 발전기가 갖고 있는 개통 한계 가격이 S&P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80원이면 80원,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갖고 있는 발전 사업자들도 S&P 가격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산 조정 개수의 경우에는 공기업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뭐 태양광 풍력은 적용이 안 돼요. 공기업이 갖고 있는 태양광 풍력도 정산 조정 개수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80원이면 80원은 그냥 받는 거죠. 근데 플러스에서 두 번째 수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REC가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발전 사업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의무 비중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는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데 너희 생산하는 전기의 10%는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생산해. 이런 의무 할당이 되는 거죠. 이걸 RPS 제도라 그럽니다. 그 의무가 할당되어 있는 거죠. 내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닌 거죠. 하지만 내 전력 생산 중에 10%는 반드시 태양광 풍력 같은 걸 채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거만큼의 돈을 안 갖고 있어요. 내가 그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REC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딱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산한 전력의 10%만큼을 태양광이나 풍력업자들에게 샀어요. 전기를 샀느냐? 아니죠. 전기는 한전에 팔았으니까 나는 전기를 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딱지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딱지를 사고 팔 때 돈을 정산을 받는 거죠. 내가 태양광을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의 REC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태양광 패널을 지붕 위에다 설치했는지, 논밭에다 설치했는지, 용량이 큰지 작은지, 풍력 발전의 경우는 해상 풍력인지 이제 육상 풍력인지에 따라서 내가 발행할 수 있는 REC가 1만큼 발행할 수 있다면 밑에 보시면 1.2, 1.5, 0.7도 있죠. 0.7은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생긴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태양광을 해서 내가 100만큼의 전기를 생산했으면 REC 딱지를 100만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70%만 발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수익이 그만큼 줄겠죠. 그 얘기는 정책적으로 산에는 태양광 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두 개의 것을 갖고 있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요, 이 S&P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그런 이제 논란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발전기를 갖고 있느냐? 나는 민간 사업자냐 공기업이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기준들이 완전히 다르다. 자, 질문 하나 왔네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S&P 가격에서 가장 위에 거니까 요거 중요한 이 점 원고 질문들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에는 켜라 꺼라 신호를 주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있어요. 태양광 이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키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애들은 켜져 있는 거죠. 끄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정 정도의 비용을 주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의 경우에는 그냥 내가 햇빛이 있고 전기를 생산한다면 S&P 가격의 가장 최고의 선을 그냥 받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가동하라고 신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전기 사업자일 때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집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실 몰라도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업자들끼리 그냥 돈 주고 받는 거니까요. 우리 전기요금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전기요금은 어떻게 책정하느냐? 한전이 모든 전기를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또 안 되게 되는 거죠. 한전은 공기업이고 또 전기는 우리나라 물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철이면 전기요금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전기요금을 좀 조정 체계를 조금 바꿨죠. 선거가 좀 멀리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전기요금의 조정 체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전이 산업부에다가 나 전기요금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라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산업부는 기획재정부랑 협의를 해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거 과연 제대로 되는 거냐? 그러고 나서 전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너희가 낸 게 과연 적절하니 따져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그동안의 전기요금 책정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전기요금이 막 폭등하는 걸 막을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전기의 약 3분의 2 정도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뛰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의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연료비가 올라가니까. 근데 선거가 있어요. 예, 절대로 전기요금 올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인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이 적자를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동안 갔는데 연료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낮춰야 될지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겠죠. 왜?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적자를 봤던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고 또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전기에 생산하는 단가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전기요금의 책정이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정치적인 요인들, 뭐 다른 요인들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전기요금이 석탄을 가지고 천연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데 연료의 가격보다 전기요금이 더 싸다. 뭐 실제로 한전 사장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수돗물보다 생수가 싸다. 콩값보다 두부값이 싸다.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계속 좀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최근 문제가 돼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같이 연동시키는 이런 승인 절차와 무관하게 연료비가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거나 일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얘기했는데 그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박근혜 정부 안 됐고요. 문재인 정부 한동안 안 되다가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이제 시행이 일부 아주 제한적인 형태지만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한동안 유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석탄이나 가스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전기요금이 좀 내려가는 효과가 보일 텐데요. 앞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들쑥날쑥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 조정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가 갖고 있는 가격 측면으로 해서 요금이 책정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기후운동이 전기요금 인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이런 겁니다. 연료보다 전기요금이 싸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대표적으로 내가 굳이 왜 절전용품을 삽니까? 전기요금 얼마나 한다고? 네, 그런 거죠. 뭐 전기요금 얼마 안 쓰는데 에어컨 좀 창문 열고 좀 쓰면 되지. 그러니까 재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재화들이 쓰는 거에 왜곡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지금까지 사실 있기는 했어요. 전기요금이 싸면 당연히 소득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혜택을 보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동안 에너지나 기후 문제를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은 전기요금은 원래대로 단가를 주자 대신 생활 형편이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값 주고 사고 대신 지원할 사람들은 지원하자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교육용 전기입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실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 중에서 제일 싼 전기요금입니다. 원가의 20% 30%밖에 요금이 책정 안 돼 있어요. 왜? 교육을 위해서 전기를 써서 에어컨을 쓰거나 난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실제로는 교육 재정으로 적절한 비용을 주고 거기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낼 것이냐,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가 낼 것이냐, 누가 전기요금을 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들에서는 적절한 요금을 내도록 하고 사회 복지 차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가는 이런 체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왔습니다. 자, 전기위원회. 이게 사실 2000년 이전엔 이런 조직이 없었어요. 이 여러 가지 전기 체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관련한 뭐 발전소의 심의, 허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방송통신위원회나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역할들을 하는 기구인 거예요. 근데 현재는 산업부에 소속돼 있는 산업부에 딸려 있는 위원회로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산업부의 입장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기구가 전기요금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에도 포함돼 산업용 전기요금도 포함되나요? 당연합니다. 예,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체계는 주택용, 가정용이나 일반용, 산업용 모든 전기요금들을 이 체계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에어컨을 잘 틀지 않는 것은 뭘까요? 네, 그거는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제 여러 가지 방침들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도 이게 실제로 개별 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인해 주더라도 학교 예산상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트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여러 가지 지침이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짧게만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전력 산업을 총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지금 에너지 전력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나 갖고 와봤고요. 장관 밑에 직속기구로 왼쪽 편에 보시면은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보이시죠? 이 전기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요금, 발전소의 인허가 관련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산업부 장관 옆에 직속기구로 되어져 있고요. 산업부 관련한 부서는 에너지자원정책실이라고 하는 곳에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밑에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에너지, 전력시장, 전력산업, 에너지 효율 요 부서들이 과 형태로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요건 이제 국장인 거죠. 예, 국장이 총괄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비슷한 덩어리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자원인 거죠. 이건 천연가스, 뭐 철, 구리, 각종 자원들을 다 이제 하는 부서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핵발전소가 크게 한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는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별도의 부서로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었고요. 이제 이쪽에 전력 산업이나 전력 뭐 시장 쪽에 있는 하나의 과 정도로 있던 것이 최근 들어서야 이제 올라왔습니다. 국내 우리 산업부 구성에서 핵발전이 갖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이게 굉장히 잘 나타나고요. 또 반면 최근 들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여기서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서들이 산업부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적절한 거냐, 이제 환경부랑 같이 해서 기후 에너지부 이렇게 통폐합되는 것이 적절한 거냐 이런 식의 논의들은 매번 대선 때마다 나오는 중요한 논의 중에 한 개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상태는 기존의 전력 시스템들을 그렇게 하는 것들, 특히나 핵발전이 굉장히 비중이 크고요. 신규로 나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면서 이것들이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뒷부분엔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짧게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안에는 3.7%씩 전력산업 기반기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역시 2000년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겁니다. 과거에는 한전이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다 했기 때문에 한전이 그냥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기부하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서 벽지 막 저기 시골에 어디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 비용을 좀 내라 이러면은 그냥 한전이 내면 되는 거였죠. 근데 발전 사업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산업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이건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기요금의 3.7%씩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년에 2020년 기준으로 4조 9천억, 약 5조 원 정도가 이렇게 자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거를 현재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각종 연구 사업 내지는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쭉 보시면은 사실 이후에 이건 전력산업이 갖고 있는 필요한 공익적인 기능들을 어디서 어떻게 담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에 석탄 수급 안정화 및 지원 사업, 무연탄 발전 지원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국내탄도 발전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탄 지금 사실 석탄 광산이 몇 개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도. 하지만 여기를 탄광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낸 전기요금에서 일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화석연료에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서 다 같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얘기들이어서 잘 이해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 발전, 송전, 배전, 전기는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누어서 간다. 나중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배전에서 판매까지도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주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 기업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요금 체계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걸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되고 이제 20년이 지났고요. 20년이 지난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몇 개 꼽아 본다면 민간 발전 사업자들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사들이 있는 미세먼지 문제, 탈핵, 탈석탄 문제, 탄소 중립 문제 이런 요구들이 계속 많이 전력 산업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반면 전력 수요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해를 지나면서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이 전력 산업을 어떻게 다시 재편할 것이냐, 어떻게 가는 것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 시대에 적절한 전력 산업의 모습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